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미국과 한국이 이달 말 2차 회담을 통해 본격적으로 관세 협상에 나섭니다. 미국 측이 단순 무역 적자 해소뿐만 아닌 방위비 문제까지 원스톱 쇼핑으로 압박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우리 정부는 조선업 협력과 에너지 확대, 알래스카 LNG를 협상 카드로 활용할 전망입니다. 테슬라가 전기차 SUV 모델 Y의 저가형 출시를 3개월 연기했습니다. 본뒤 올해 상반기 출시 예정이었던 모델 Y는 3분기 혹은 내년 초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차량 크기를 줄이고 가격을 낮춘 보급형 EV이지만 기존 모델 Y의 수요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에 출시를 연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145% 고율 관세에 대한 보복 조치로 중국이 히토류 수출 통제에 나서며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 먹구름이 드리워졌습니다. 필수 자석 재고가 수개월 내 소진될 전망에 자동차 생산 중단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중국 정부가 구체적 기준이나 일정은 공개치 않았기에 업계에선 원만한 합의를 바라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연준 제롬 파월 의장 해임 추진 소식에 암호화폐가 일제히 약세를 보였습니다. 트럼프가 파월을 해임할 경우 미국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며 미국 증시는 물론 전 세계 자본시장이 크게 요동칠 것이라는 우려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가 수개월간 파월 의장 해임을 비공개적으로 논의해왔다 보도한 바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진행의 조민재입니다.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는 이 부활절을 앞둔 성금요일로 휴장을 했었는데요. 지난 17일 기준으로 S&P 500 기업들 중 12%가량이 계속해서 실적 발표를 완료한 가운데 이 중 약 71%의 기업들이 예상치를 상회하는, 예상치를 웃도는 그런 실적들을 발표를 해줬고요. 지난 1분기 영업이익 전년 동기 대비 7.2% 가까이 성장했는데 이 중에서 M7의 영업이익이 약 15%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현재 시장을 주도한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또 이번 주에는 더 많은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죠. 이번 주의 경우에는 가장 먼저 테슬라와 알파벳, 또 인텔과 ASML 등 큼직큼직한 빅테크주들의 실적 발표 이번 주부터 바로 시작이 될 예정이고요. 또 연준의 베이지북에 이어서 미국의 4월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까지 이번 주 반드시 체크해 보셔야 할 일정 가득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또 오늘은 이 한 주를 힘차게 출발해 보는 월요일, 정말 한 주의 시작이죠. 과연 이번 한 주 어떤 점을 특히 집중을 해볼지 잠시 후에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코너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이 비계플 스탁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민자 추방 등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대해서 미 법원이 제동을 걸었는데요. 관련된 뉴스 체크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하게 해보도록 하겠고요. 다음으로는 코인 라이브가 준비되어 있네요. 계속해서 이 비트코인이 연말 들어서 거의 25만 달러를 터치할 것이다 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가운데 관련된 이야기들 잠시 후에 더 자세하게 만나보도록 하시죠. 자, 그럼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첫 번째 코너 바로 비계플 스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저희 서울경제TV 윤경철 본부장 자리해 주셨는데요.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6가지 경제 키워드 다 같이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가장 먼저 첫 번째 키워드 화면을 통해서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 첫 번째로 나눠볼 이야기 바로 법원의 반격 준비가 되어 있네요. 최근 이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자 강제 추방과 더불어서 이 대량 해고 움직임, 거기에다가 이 성 정체성 무시, 여권 정책 등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법원이 위법성을 들어서 일시 중단 명령을 발동하고 있습니다. 이런 법원의 이런 움직임이 시사하고 있는 것들 주로 어떤 것에 기인한다고 보실까요? 네, 일단 법원의 반격에 대해서 일단 좀 말씀드리면 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부의 다양한 정책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민자의 어쨌든 강제 추방이라든가 소비자 보호국의 해체, 그리고 성 정체성의 무시 여권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에 관해서 연이어 위법성의 그 근거를 들어서 일치 중단이죠. 가처분 정책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여러 가지 얘기하고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이제 처단된 주요한 어떤 사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면 이렇습니다. 출생 시민권 제한 시도입니다. 행정명령 1416 공이고요. 그다음에 트랜스젠더 군복무 금지입니다. 행정명령 183에 대한 거고요. 그다음에 트랜스젠더 아동 의료 지원 제한에 관한 행정명령 14187에 관한 이용에 대해서도 일단 가처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방 보조금 지급 중단 시도에 관한 것들에 대해서도 이제 가처분을 했고요. 법률회사 대한 어떤 지급 중단 시도에 대해서도 일단 가처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단 이민자 추방 관련 조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건 어떤 근거에 대해서 이제 법률 회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냐고 얘기를 하자면 일단 미국 수정헌법 제1조 표현 자유, 종교 자유에 대해서에 관한 겁니다. 이건 적용 사례가 어떻게 되냐면 트랜스젠더나 의료 제한 그리고 특정 병원에 대한 연방 자금 중단에 대해서 이제 이게 수정헌법 제1조에 대해서 위법에 대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수정헌법 제14조에 대해서 위법이 대한 것들이 좀 있는데 이건 평등 보호 조항에 위반이 된다고 합니다. 적용 사례는 어떤 것이 있냐면 트랜스젠더 군 복무 금지에 대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시민권 제한에 대한 것들도 이제 이게 적용 사례가 됩니다. 법원 판단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을 생물학적 성이나 그리고 이제 출생 배경 제한이나 차별하는 것은 헌법 평등에 의해서 이제 침해가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 절차법에 대한 위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방 보조급에 대한 중단이라든가 법률 제한의 대상에서 이제 제재를 가하는 것들이 이것에 제한이 되고요. 기존 법률 회사에 대한 우선 적용에 대한 것도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거냐면 이민자 추방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는 것들이 이제 위반이 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제 제재를 가하는 근거를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시사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법부의 독립성과 견제의 역할에 이제 재확인시켜줬다고 할 수 있는데요. 미국은 이제 행정부라든가 입법부라든가 사법부가 삼권 분립이 이제 정확하게 이제 이렇게 이제 체제를 갖춘 나라인데 이런 것들을 이제 트럼프 정부가 이제 무시하다 보니까 최근 판결들은 사법부가 행정부의 정치 의도를 이제 감시를 제어하거나 헌법적 힘을 이제 행사한다고 이제 이것을 방증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행정명령이라 해도 헌법이나 일단 연방부의 위반이 되면 언제라도 법원에 제동이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행정권의 어떤 자의적 사용에 대한 경고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정책의 변경 시 사전에 설명이나 고려가 부족한 경우에는 절차적 정당성이 미흡하다고 하거나 어쨌든 차별이 간과할 때는 언제든지 위법 사유로 지적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인권과 어쨌든 소수자 보호에 대한 법원의 방어선이 일단 보여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소수자라든가 이민자라든가 어쨌든 비시민과들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약한 집단에 대한 보호 역할을 강조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부의 정책이 법적 지속 가능성이 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것들을 다시 한 번 더 보여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즉흥적이면서도 정치적 의도가 있을 경우 행정명령은 제도적 저항이 없이 부딪히며 정치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한 점에서 장기 정책이 추진된 실패가 있다는 경우에 언제든지 자신의 의도가 보이면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향후에 법원이 이런 정책들을 강화할 생각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이제 민주당이나 시민단체들도 법적 소송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계속 강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렇죠. 실제로 이 지난달에도 트럼프 행정부가 이 베네수엘라 이민자 200명가량을 이 범죄 조직원으로 규정을 해서 추방을 한 바가 있죠. 그런데 대법원이 이달 초에 제동을 걸긴 했었지만 이 추방자 중에서는 범죄 조직원이 아닌 사람들도 포함이 되어 있어서 이번 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한결 더 법원 측에 기울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법원의 이런 조치가 트럼프 행정부의 권력 남용 여부, 그리고 더 네. 나아가서는 사법부와 또 행정부 간의 어떤 권한 충돌, 이런 쟁점으로 헌법적인 쟁점을 포함을 하고 있는데요. 네네. 향후 이런 논의들이 어떻게 좀 전개가 될 거라고 보시나요? 일단은 지금 뭐 제동을 걸고 있는 거는 일단은 연방법원에서 계속 제동을 걸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는 이거를 이제 대법원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대법원은 보수 판사가 좀 많습니다. 일단 이거는 트럼프 정부에서 임명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현실적인 방안은 거의 이제 확정적으로 된 건 현재 대법원의 심리로 이관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 결론은 연방 대법원에 가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는 게 이제 트럼프의 생각인 것 같아서 현재 대부분 제동된 어떤 행정명령은 연방 항소법원 2심이죠. 계류 중이거나 이미 대법원에 가서 이제 상고 절차를 들어간 상태입니다. 특히 시민 제한권이라든가 트랜스젠더라든가 군복무 문제죠 관련된 거라든가 아니면 이제 연방 자금 중단된 이런 것들은 헌법의 해석이라든가 직접적으로 연루된 어떤 사안이기 때문에 대법원에 이제 개입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임기 중에 어쨌든 이런 것들은 임명된 보수 성향의 판사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현재 연방 대부분이 어쨌든 차지하고 있는 만큼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행정부 측에서 유리한 판결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유심히 보고 있고 트럼프는 이런 데 대해서 어쨌든 많이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전망이 되고 있는데 출생 시민권 제한은 이제 대법원의 청문회에 나설 경우에 14조 수정헌법이 전환될 가능성도 있는데 대법원에만 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은 상원의원의 어떤 비준을 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좀 통과될 가능성이 상당히 없기 때문에 이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트랜스젠더 군 문제 같은 경우에는 대법원이 군의 합리적 판단이 인정될 경우에는 일부 허용될 수도 있다는 판단이 조금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있고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행정명령의 개정 또는 우회적 대체될 가능성도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있습니다. 현실성이 이제 약간 조금 없을 가능성도 조금 있는데 트럼프 진영은 일단 기존의 행정명령이 위헌 판단을 받을 경우에는 유사 내용보다는 좀 더 정교하거나 수정돼서 이제 재행정명령을 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시로 이런 게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트랜스젠더 금지 명령 같은 경우 군 비용 절감이라든가 전투 준비 유지라는 명분을 바꿔서 다시 발동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럴 경우에 이제 법원이 위헌 판결 같은 조치라도 다른 행정명령으로 재시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이제 지금은 어쨌든 공화당이 의회에서 이제 다시 이제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의회를 개업하거나 입법을 다시 바꿔서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으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네. 네, 역시나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도 좀 순순히 물러나지 않는 모습들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대법원 그리고 상고 절차에 따라서 어떻게 이 행정명령에 청신호가 다시 들어올지 아니면 이대로 이 적신호가 켜질지는 향후 조금 더 흘러가는 흐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어서 저희 두 번째 키워드도 바로 만나보도록 해야겠죠. 두 번째 키워드 바로 보겠습니다. 이 머스크의 정치력 시험 때 이야기를 또 안 나눠볼 수가 없겠죠. 이 백악관 내에 아들을 태운 채로 이 목마를 태운 채로 트럼프 대통령과 나란히 등장했던 일론 머스크가 이 최근 굉장히 잦은 충돌들을 빚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이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과의 충돌로 인해서 이 IRS 국장 대행직 인사에서 물러나는가 한편 또 최근 들어서는 이 중국 기밀 브리핑을 앞두고 언론의 계획이 유출되자마자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이 경고를 준 바가 있죠. 또 그런가 하면 위스콘신의 이 선거에 개입했다가 패해서 또 큰 타격을 입었고요. 또 관세 정책의 반대 입장을 대대적으로 밝혔다가 경고를 다시 한번 또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 정치력이 시험대에 올랐다. 약간 정치적인 입지가 줄어들고 있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현상 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예, 맞습니다. 잘 지적하신 것 같은데요. 일론 머스크의 최근 1년의 어쨌든 정치적 굴곡은 단순한 CEO의 정치 참여가 아니라 어쨌든 현재 정치 권력과 이제 테크노 엘리트, 그러니까 백악관의 테크노 엘리트 간의 어쨌든 위험한 공생의 어쨌든 긴장의 역할을 드러내는 상징적 사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는데 이런 현상은 이제 크게 세 가지로 이제 분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첫 번째로
비선 실세와 이제가 이제 권력 위로 올라오다 보니까 머스크의 어쨌든 정치 실험이 본격에 이제 지금부터 이제 시험대에 오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됩니다. 머스크는 이제 오랫동안 공식적 권한이 없는 역할이었지만 머스크가 2기 행정부에서 이제 실질적 정책 조율자로서 정치적 파트너 혹은 이제 비공식 관료로 떠오른 정치 이상의 이제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IRS 우리나라 좀 국세청이죠. 이제 경질 문제로 역풍을 맞았습니까? 실제로 하다 보니까 이런 역할이 생각보다 많은 역할을 못 하고 이제 이런 역할을 실질적으로 이제 역할이 많은 일을 말썽을 일으키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책임론이 이제 불거졌고요. 그다음에 중국 관련 기밀이 사전에 이제 누출이 돼서 이 부분이 머스크 때문에 누출이 됐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이제 책임을 져야 되는 게 아닌가 누군가. 근데 이게 머스크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위스콘신에서 본인이 2천만 달러 이상을 매일 돈을 쏟아부었지만 이 돈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대법관 선거에서 본인이 일론 머스크가 자신의 이제 테슬라 때문에 개입을 했지만 이 부분에서 오히려 민주당 후보가 대법관에 되는 이렇게 되다 보니까 본인이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하는 이 역시도 이제 머스크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치즈 모자까지 써가면서 본인이 후보보다 더 많이 나왔지만 오히려 패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그런 생각이 또 됐고요. 또 관세 정책에서 본인이 강경파가 아니라 오히려 관세 정책을 누구를 틀어야 되는데 이게 트럼프 정책에 반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이제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거는 단순한 전략 실패가 아니라 머스크가 정치 개입이 더 이상 면책의 특권을 누릴 수 없는 공식 영역에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둘의 이제 일론 머스크하고 이제 대통령하고의 어떤 밀월 관계가 이제 끝났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즉 이게 정책의 영역자에서 책임 있는 정치 플레이어로 이제 진입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그리고 이제 검증의 영역에 드디어 들어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트럼프 스타일의 정치적 충성도 테스트에 이제 머스크도 들어왔다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은 이제 권력 내부에 반대자, 즉 정치적 라이벌이 오면 독자적 브랜드를 가진 걸 이제 견제하는 스타일로 유명합니다. 머스크도 이 안에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중적 정체성을 가진다고 보는데, 그래서 이제 트럼프 테크노 경제 의지를 가진 정책적 파트너. 그렇지만 동시에 트럼프에게는 이제 별개의 슈퍼 브랜드의 어떤 독자적 경쟁자가 이제 머스크인 셈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점에서 머스크에 대해서 이제 어떤 메시지를 던진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넌 파트너가 될 수 있지만 충성도를 가진 어떤 파트너여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머스크는 자신의 브랜드나 이런 충성도의 이중성을 가졌기 때문에 충성을 일단 보여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충성도를 가졌느냐를 지금부터 보여줘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정치적 무대에서 테크노의 위험한 어떤 경계의 실험 무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머스크는 사실상 민간 기업가로서는 아주 뛰어납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한 번도 정치적 무대에서 뭔가를 보여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정책 동맹자로서인가 외교 안보라든가 선거 개입자로서 한 번도 뭔가를 성공적으로 보여준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부터 그거를 자신이 홀로서기로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정치 좌표를 찍고 계속 전진을 시켜왔지만 계속 우파로서 뭔가 급진적인 모습만 보여줬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자기가 뭔가를 지금부터 보여줘야 되는데 어떻게 보여줄 건지를 잘 보여줘야 되면서 테크노 엘리트로서 정치 진입자로서 정당의 책임성 있는 요구를 받고 있는데 얼마만큼 자신이 지금부터 보여줄지를 좀 약간 의문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검증대에서 이제 보여주는데 잘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머스크는 정치적 시험대가 지금부터 시험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잘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머스크는 기술왕으로서가 아니라 정치인으로서의 이제 시험대를 검증받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실제로 이 머스크의 영향력이 네네네. 이전보다는 좀 약해졌다라는 네네. 징후가 많이 나오고 있죠. 지난 8일도 그렇고요. 이때 당시에 이 트럼프의 관세 책사로 알려졌었던 이 피터 나바로 고문 원색적으로 비난을 했었지만 생각보다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에 대한 반응을 보이지가 않았고요. 결국 이 베센트 장관의 말을 듣고 정책을 선회한 바 아마 여기에서부터 살짝 4월 초부터 삐그덕거림이 좀 연출이 됐던 것 같습니다.
또 바로 지난주만 보더라도요. 이 백악관 강요 회의에서도 이 머스크의 역할이 초반에 짧은 발언으로 끝나게 되면서 이전에 이 강요 회의 참석 첫 당시부에 비해서는 많이 좀 역할이 줄어들었다. 뭐 이런 발언들도 많이 평가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은 이 트럼프 행정부의 개편 프로젝트의 딱 중심에 아직까지는 서 있는데 여전히 좀 주요 정책들에 손을 대고 있는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해 주신 대로 이 정치적인 자산 그리고 내각과의 신뢰를 동시에 좀 시험받고 있는데 앞으로의 영향력은 뭐 점점 더 축소될 것이라고 보시나요? 뭐 여러 가지로 볼 수 있건데 머스크의 향후 영향력은 단기적 어떤 전략 자산과 장기적 정치적 리스크 사이에서 여러 가지로 이제 조정 국면에 들어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어쨌든 부침이 아니라 머스크의 이제 어쨌든 정권 내부의 어쨌든 의사결정 주체로서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정권에 시험하는 변수가 보이는 게 아닌가, 조정 국면에 들어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뭐 여러 가지를 보겠지만 당장은 여전히 핵심 브레인이자 정책의 실행 도구로서 계속 활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활용 국면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머스크는 현재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전략적 위치가 확고합니다. 왜냐하면 디지털 인프라가 많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갖고 있는 스타링크가 있고요. X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타링크는 정보전에서 통신 국가 연계로서 가치가 많고요. 우주 전략정에서 스페이스 X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군사 외교 협력이 많고 AI라는 어쨌든 뭐 반도체 XAI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엔비디아와 연계된 게 많고 산업 고용 측면에서도 많습니다. 자신이 이제 일자리라든가 이런 게 있고 어쨌든 자기가 도지부의 수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멀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머스크를 완전히 멀리하기는 전략적으로 불가능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의 기술 자산은 실시간으로 전쟁, 외교, 산업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내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정치 자산으로는 역풍의 정점에 있기 때문에 이런 건 리스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머스크는 연속적으로 정치 실패와 이탈 신호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 가지로 이제 신호가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라스 데이먼을 논란이 있고 일단은 중국 브리핑을 유출을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위스콘신에서 대법관을 실패한 건 정치적 자산으로서 일단 실패의 신호고 정치적으로는 빵점이라는 걸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세 반대 발언을 한 거는 일단은 트럼프와는 노선이 다르다는 걸 보여준 겁니다. 이런 일련의 사건은 머스크의 내각 내 입지를 흔들리고 있다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정치적 제어가 분명히 필요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 독립 변수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재인식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향후의 시나리오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재신을 받는 기술 총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견제받는 비선 실세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포퓰리즘을 하는 야인으로 전환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가능성은 좀 있는데 머스크는 기술 자산으로서는 분명히 필요하지만 정치 자산으로서는 여전히 어쨌든 리스크가 있다라는 그리고 시험대에 올랐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의 영향력은 여러 가지로 이제 성과 실세로서는 복귀할지 모르겠지만 통제 변수로서는 여전히 있다. 그리고 미래 정치 주체로서는 여전히 의문점이 남는다라는 점에서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맞습니다. 확실히 이 관세 영역에 대해서는 특히나 트럼프 대통령과 확실히 노선을 달리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주고 있는데 특히나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와 일본을 포함해서 이 각종 관세 협상들이 보다 진정될 만한 그런 이슈들이 참 많죠. 여기에서 과연 이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일론 머스크 간의 사이가 어떤 식으로 변화할지 그런 노선까지 같이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럼 이어서 세 번째 키워드 바로 열어봐야겠죠. 지금 바로 화면을 통해서 보시죠. 네, 세 번째 키워드 미국 교육 보수화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트럼프 행정부가 이 교육 부문에도 칼을 빼들었는데요. 22억 달러 규모의 연방 보조금을 가장 먼저 동결해 줬고요. 또 이어서 학교의 교원 채용에 대해서도 정말 전례 없는 개입을 나섰습니다. 또 여기에 의대와 산학대학에 대해서 불명확한 개혁을 요구하고 있고요. 또 특정 외국 학생의 등록 제한, 심지어는 비영리 면세 지위 박탈까지 추진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뿐만 아니죠. 여기에 대해서 또 컬럼비아대, 또 공립 K-12 이 교육기관까지 반다양성 그리고 반비판 문화의 규제 대상이 되고 있고요.
여기서 중요한 게요. 이 구조적인 인종차별이나 소수자 배려 프로그램 역시 연방 지원 축소 사유로 현재 해석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교육부와 법무부가 사실상 조사 없이 곧장 징계로 돌입하고 있다는 점도 하나의 문제점이 되고 있고요. 전문가들이 이를 교육기관을 향한 정치적인 충성 강요다 이런 식으로 좀 주장을 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좀 독립적이고 좀 중립적이어야 할 이런 교육에까지 보수적인 칼을 들이밀고 있다. 이런 현상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할까요? 뭐 잘 지적하신 것 같은데요. 이건 사실은 이제 단순한 교육 정책이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권력이 이념과 충돌이라는 교육의 이념을 핵심 사회 기관으로 이제 무대로 일련에 벌어지고 있는 정치 프로젝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 4가지 정도로 이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로 민주주의 원리가 이제 침식되고 잠식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의 독립에 대한 어떤 정면 도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교육은 어쨌든 미국에서 가장 민주주의 핵심 기반입니다. 여러 가지로 볼 때 국가 권력이 어쨌든 정치의 입맛에 따라 교육기관을 통제하거나 어쨌든 이런 걸 재단하려고 한다면 이는 학문의 어쨌든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제약하는 권위적으로 바뀌고 여러 가지로 변질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독재 정권이 가장 먼저 손을 댄 건 어쨌든 교육과 언론이었으면서 미국은 이런 거에서 전혀 손을 대지 않았는데 하버드와 콜롬비아 같은 상징적인 명문대의 이제 징벌은 사실 보수주의의 어쨌든 정치에 충성심을 강요한다면 이게 상징적인 행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사실 하지 말았어야 하는 행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어쨌든 정치적 올바름이라고 하죠. 이거에 대한 어떤 반격에 대한 문화 전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사실 구조의 인종적 차별이라든가 젠더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진보적 가치로 여기는 어쨌든 모든 학문의 주체에 대한 전면적으로 선포를 했는데요. 이거는 단순한 어떤 정책이 아니라 미국의 보수 진영에 대한 정체성 싸움, 다시 말해서 이제 문화 전쟁의 어쨌든 교육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정치적 어쨌든 해체를 해석하고 전통 질서를 복원하겠다는 시도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이거는 비판적 사고와 이제 민주적 토론의 이제 어떤 이런 것들로 취급하는 것에 불과한데 사실 이건 자신의 어쨌든 지지자들에 대한 어떤 결집의 시도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시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게 어쨌든 행정 절차를 무력화하고 통치 방식을 약간 비정상화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것들은 약간 법치주의의 어쨌든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고 규칙을 어쨌든 기반을 행정을 이제 약간 이런 것들을 위반하고 약간 이런 것들을 직감 기반의 통치로와의 어떤 전환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쨌든 대학의 자율 기반을 어쨌든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학문을 어쨌든 권력에 복속시키려는 시도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어쨌든 학문과 교육을 충성의 도구로 시도하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결론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트럼프 행정부가 이런 것들의 일련의 조치들은 정치를 이념화하고 학문의 자유나 이런 것들을 자신의 어떤 다문화주의를 위협하는 일련의 어쨌든 위험한 신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민주주의와 자유를 후퇴하라는 흐름 속에 어쨌든 이렇게 하다 보면 이런 것들이 미국의 문제가 아닌 전 세계적으로 약간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네, 맞습니다. 실제로 최근 이 미국 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사회 문제가 바로 정치적 양극화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대두가 되고 있죠. 사실상 이런 교육 방식이 이런 정치적인 양극화를 더욱더 심화시키는 어떤 빠르게 가는 첩경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그런 약간 우려감까지 좀 커져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네요. 자,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의 이 교육에까지 정치적인 충성을 강요하는 현재의 상황이요. 자신의 정적을 어찌 보면 좀 제압하고 또 핵심 지지층에게는 싸움의 대상을 분명하게 좀 제시를 하고요. 또 이어가서 더 나아가서 미국 전체를 봤을 때에는 문화규범 자체를 좀 재편하려고 하는 그런 전략적 행동이다라는 해석들이 주를 이루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계속될 경우에는 미국의 교육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거라고 보시나요? 뭐 일단 그 전에 일단 이런 걸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왜 이렇게 교육에 일단 집착을 하는지 특히 이제 하버드에 이렇게 집착을 하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특히 이제 본인도 이제 명문대를 나왔어요. 기본적으로 템플대 어쨌든 자신도 이제 군사학교를 나와서 어쨌든 자신도 MBA를 나왔는데 왜 이렇게 집착을 하는지를 좀 봐야 되는데 정치적 기반을 일단 강화하고 문화 전쟁에서 승기를 찾기 위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최근 들어서 너무 하버드에 집착을 하고
이 부분에 너무 집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학력에 너무 집착을 약간 하는 것 같은 느낌도 조금 있어요. 왜냐하면 본인 사이도 하버드를 나왔고요. 자신의 그 영부인이죠. 영부인도 이제 명문대를 나왔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이 영문대를 나오고 이랬는데 이런 부분이 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이런 것 같아요. 보수 유권자들을 결집하기 위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트에 맞선 구도를 좀 싸우고자 하는 것 같아요. 트럼프는 교육계를 진보적 엘리트의 요새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버드나 컬럼비아대나 스탠퍼드를 좌파 사상의 온상으로 약간 규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신과 지지자들을 기득권에 저항하는 민중으로 약간 포지셔닝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는 반지성과 엘리트의 정서를 기대해서 지지층을 결집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고요. 약간 요거는 이제 보존주의적인 어떤 전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약간 이제 왜냐하면 지금 관세 전쟁으로 약간 안에 어쨌든 규제를 힘들어하고 약간 물가가 올라가고 약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계는 적으로 만들어서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들은 너희들의 아이들을 약간 혐오하게 가르치고 있다. 약간 이렇게 전쟁을 하는 것 같아서 만약에 이제 공교육 교육도 지금 약간 바꾸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런 특히 교과서 문제랑 약간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약간 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문화 전쟁을 승리하기 위한 전선을 만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조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낙태라든가 총기라든가 성소수자들의 권리라든가 그다음에 이민 문제 등을 함께 교육을 문제 같이 하다 보면 이런 것들이 보수 진영의 어쨌든 주도권을 그러니까 주도하고자 하는 게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핵심 문제를 해서 문화 전쟁을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다양성 문제가 있죠. DEI라는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것들과 함께 성 정체성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비판적 인종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런 CRT라는 문제인데 트럼프 지지층이 매우 불쾌한 주제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같이 공격해야지 되기 때문에 이런 감정적 지지를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교육 문제를 요 하버드 공격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전선을 확대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기관에 대한 국민 신뢰를 하락을 이용하기에 아주 편리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갤럽 조사 등으로 최근에 이제 미국 내 고등교육에 대한 신뢰를 급격히 하락을 나타내는 부분에서 공화당의 지지층이 줄어들어지는 게 이제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용하기 편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고요. 기성의 교육 시스템을 자신의 개혁의 프레임으로 형성하기 편하기 때문에 이런 걸 활용하는 게 좀 있습니다. 그리고 연방 보조금을 징벌적으로 활용하기 가장 편합니다. 그래서 이제 재정적 압박을 가하는 어떤 새로운의 통제 수단으로 활용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건 내년에 어쨌든 그리고 이제 중간 선거가 있고 이제 또 3년 뒤에 이제 대선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자기의 어쨌든 충성도의 테스트를 활용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제 이런 게 계속 되면 이제 어떻게 되겠느냐 교육 문제가 그러면 이제 자율성이나 학문이 당연히 후퇴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연방 정부가 정치적 기준에 따라서 이제 뭐 학교의 재정이라든가 면세라든가 이런 게 되고 이제 K-12라고 이게 공교육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우리나라로 따진 그런 시스템인데 이런 것들이 당연히 어려워집니다. 그러면 이제 교수나 연구자진이나 검열이나 자기 검열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자유로운 연구나 이런 것들이 미국 교육이라는 게 이제 뭐 정말 부러운 교육입니다. 우리나라로 보시면 정말 부러운 교육인데 이런 교육은 이제 못하게 됩니다. 특정 주제를 다루고 보조금이 끊어지게 되면 그거는 학문이 아니라 선정 기관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이 미국 교육이 정말 전 세계에서 불허하는 교육이었는데 이런 교육을 이제 못하게 되는 거고요. 이념 편향이나 교육의 양극화가 심화해야 되겠죠. 그래서 보수주나 어쨌든 진보주나 이런 것들이 이제 양극화가 되면서 교육 정책이라든가 어쨌든 교과 과정인가 교사를 채용하는 기준이 어쨌든 트럼프가 생각하는 이런 보수주의적의 어쨌든 그런 것들에 따라서 그냥 그렇게 되게 될 것 같고요.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텍사스는 성소수자나 인종 이슈나 이런 것들에 대한 수업이 금지될 것 같고요. 캘리포니아처럼 이제 민주당 쪽이 강하게 되는 이런 주들은 성 정체성이나 인종주의적이 이런 교육이 강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대로 간다면 미국은 50개 주가 전혀 다른 교육을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국제 경쟁력이 하락하게 될 거고 많은 인재들이 이제 미국에 와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이런 인재들은 이제 미국으로 가지 않을 것 같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교육의 질이 저하게 될 거고 이제 인재의 기반이 약하게 될 거고 국제 경쟁력이 하락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맞습니다. 실제로 지난 11일 이 트럼프 정부는 하버드에 9가지의 조건을 내걸었지만 실제로 하버드가 단 하나의 조건조차 허락하지 않으면서 단호하게 맞선 바가 있었죠. 이 총장이 당시에 헌법적인 권리를 침해를 이유로 연방 법원에 소를 제기를 했고요. 또 프린스턴과 브라운 등 다른 대학들도 연대에 동참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는데요. 사실상 이 트럼프식 치킨 게임이 일기 당시부터 반복되면서 현재 비단 관세, 중국뿐만 아니라 자국 내에서도 효과가 다하고 있다. 더 이상 누구도 겁을 먹지 않는다라는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네요. 자, 그럼 다음 키워드도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키워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전략적 철수라는 이야기도 바로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또 이번 주에 굉장히 저희가 좀 포커스를 맞춰서 다뤄야 하는 이슈일 것 같긴 합니다. 이 최근 파리에서 열린 동맹국 회담에서 루비오 국무장관의 발언이 네네. 많은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이 전쟁을 끝낼 수 없다면 우리는 다른 길을 가야 한다라고 발언을 했었는데 이게 사실상 우크라이나에서 좀 전략적으로 철수를 하겠다라는 네네. 그런 발언인데 이건 또 어떤 거를 추가로 시사를 하는 걸까요? 우크라이나에서 전략적으로 철수할 있음을 이제 강하게 시사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는데 일단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미국의 지정학적 피로감이 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미국은 진짜 20년간 중동 전쟁을 하면서 이제 국제 개입에 대한 회의감이 좀 온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번 발언은 그런 데 대한 연장선상이 아닌가. 그리고 더 이상 세계 경찰이 우리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있고 글로벌 개입에 대한 어떤 탈피 신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에 대한 고립화와 유럽의 부담을 좀 주겠다라는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아서 EU 내 분열을 좀 시키면서 군사의 재무장을 좀 시켜보겠다라는 생각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러시아에 대한 사실상 협상 제스처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있습니다. 푸틴에 대한 게임 세팅을 좀 해보겠다라는 생각을 좀 있는 것 같고요. 전략적 승인을 좀 해주겠다. 그러니까 푸틴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좀 승인을 좀 해주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영토 주권과 이제 민족 자격권을 그렇게 되면 후순위로 좀 밀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대한 어떤 글로벌 리더십은 뭐 신뢰는 좀 약화되겠지만 그런 게 중요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강무력상에서 좀 우위를 좀 차지하겠다는 생각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지금 이런 부분에서 양보를 좀 안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자신들이 좀 우위를 좀 차지하겠다.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좀 많은 것들을 좀 요구하겠다는 생각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히토로 부분에서 약간 지금 급한 게 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약간 우위를 좀 차지하겠다는 생각이 좀 있는 것 같고 트럼프 행정부의 가치 외교에 대한 포기 선언이 좀 아닐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사실상 민주주의, 인권, 국제법을 옹호해 미국 외교가 노선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좀 포기를 하고 아메리칸 퍼스트가 다시 한 번 더 강조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시릭 외교라든가 외교 중심이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미국의 우크라이나 전쟁 운명을 타국의 손에 넘길 수 있다. 우리는 미국이 더 소중하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 번 더 보여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맞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발언들을 네네. 자세하게 살펴보자면 20세기 전 세계를 꿰뚫었었던 팍스 아메리카나가 좀 네네네. 완전히 종결이 됐지 않았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좀 시사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이런 루비오의 한마디가 어찌 보면 미국의 어떤 가치 그리고 네네. 동맹, 뭐 외교 전략, 지정학, 안보 이렇게 전반적인 글로벌 전략들을 모두 꿰뚫고 있는 발언인데 그 한 줄이 향후 몇 년간 들어서 이 지구촌의 방향을 완전히 뒤흔들 수 있는 좀 전략적인 전환점이 네네. 되지 않을까 하는 점에서 좀 굉장히 중대한 의미를 네네. 가지는 것 같아요. 이 앞으로 우크라이나 협상에 대해서 미국의 전략 어떤 식으로 선회를 할 것인가 좀 예측하시는 부분이 네. 있을까요? 우크라이나 문제가 이제 이게 미국화에서 유럽화로 전환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핵심 전략은 유럽이 주도하고 미국은 어쨌든 조건부로 관여하겠다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어쨌든 미국의 전략적 핵심 자산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협상의 촉진자 정도만 이제 자신들은 참여하겠다는 것 같고요. 24시간 내 휴전 프레임이 점진적으로 하면서 후퇴를 하겠다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푸틴이 이제 비협조적인 것 같으니까 젤렌스키가 이제 고집스럽게 유지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패 책임을 어쨌든 상대에게 돌리는 약간 이런 내러티브를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협상의 조건을 사실상 분할 승인하고 자신들은 경제적 보상을 좀 누리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젤렌스키 정부에게 탈정당화 시도를 좀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런 부분에서 대화 파트너를 젤렌스키 말고 다른 사람을 좀 요구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여기 러시아에게 이제 뭐 어쨌든
탈나치화를 묘하게 교차시키면서 친미 성향이 아닌 실용적 인물로 협상 시도를 좀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조금 있고요. 지도자 교체와 함께 협상 돌파구를 시그널로 활용하는 게 아닌가라는 이런 의도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를 대선에 대신에 우크라이나 대신에 어쨌든 러시아를 약간 파트너로 생각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있으면서 실제 목표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강물 에너지를 어쨌든 목표로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고 궁극적 목표는 이런 것 같아요. 어쨌든 냉전 이후에 어쨌든 여러 가지의 어떤 생각을 좀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루비오의 발언은 이런 것 같아요. 트럼프 행정부가 우크라이나의 승리보다는 미국의 어떤 질서 회복과 미국의 어떤 이익을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한국, 미국은 실익 중심 그리고 리스크 최소화 그리고 이제 어쨌든 유리한 구도를 좀 차지하고자 하는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로 의미를 두어야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지정학적 패권 구조는 여러 가지 흔들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팍스 아메리칸보다 아메리칸 퍼스트가 우선인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것 같고 유럽이 안보 주체로 거듭나느냐 이런 부분에서 많은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러시아는 이 팀에 어떤 이익을 챙길 수 있을 것 같느냐는 생각이 좀 있는 것 같고 이런 것들에서 많은 부분이 시사하는 게 좀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실제로 이 향후 미국의 글로벌 안보 모델은 이 나홀로 경찰이 더 이상 아니라 이 글로벌 투캅스 모델을 지향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위협은 유럽연합 측에서 담당을 해주고 또 미국은 중국 견제에 보다 집중하되 일본과 한국 그리고 호주 측에서 이 비용 부담을 더욱더 강화해야 한다. 이런 노선이 좀 집중적으로 현재 말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 이번 주에 굉장히 좀 많은 쟁점들이 나올 것 같으니까요. 이 부분 반드시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키워드 열어보도록 할게요. 네, 다섯 번째 키워드 AP통신대 백악관 좀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데요. 바로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지난 2월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멕시코만 Gulf of Mexico 이거를 미국만 Gulf of America 이렇게 부르도록 좀 지시를 했었는데 통신사 AP가 이걸 따르지 않았죠. 이것 때문에 좀 백악관 출입 금지 조치가 내려지기도 하고 굉장히 강한 조치들이 단행이 됐었는데 이후에 연방법원이 이 AP 기자의 백악관 취재를 허용하라고 명령을 했지만 백악관이 또 이 오버로피스의 어떤 기자회견 또 사우스론 행사 등에서 아예 그냥 이 AP 기자 출입을 완전히 원천 차단하고 있죠. 여기에 대해서 좀 AP가 법원 결정에 대해서 명백한 불이행을 하고 있다라면서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런 현상이 또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네요. 사실 이제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2심 변론이 예정된 17일까지 이제 판결을 유예하라고 또 했지만 이제 법원이 요거를 기각했습니다. 기각했고 이후에 이제 법무차관이 추가 기재를 이제 하기 위해서 이제 또 유예를 시도했지만 이것도 이제 기각이 됐는데 이러자 이제 풀기자단에서 AP를 배제하는 약간 이런 시도가 좀 있고 여러 가지로 이제 보복하는 조치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런 이유 때문에 배제가 되고 있고요. 이게 여러 가지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언론 침해를 이제 침해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있고 요거는 이제 미국 헌법 제1조죠. 표현의 자유와 직접적인 충돌이 있습니다. 이제 대통령이 어쨌든 개인적인 불만이 국가기관의 보복 조치로 하는 약간 위험한 선례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언론사의 편집 독립성이라든가 보도의 용어 선택권을 어쨌든 강제로 이제 그러니까 시도하려는 이런 의도가 되고 있고 풀기자단 제표는 사실 전문 언론 시스템 자체를 흔드는 어떤 구조적 문제가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어서 이건 좀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고 이거를 보여온 사례는 행정부의 노골적 압박이자 헌법의 어쨌든 권한 충돌로 전형적인 사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정치적 권위에 언론의 독립성을 시험하는 무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백악관은 이에 대해서 어쨌든 출입금지라는 응징, 이런 비판 언론을 무력화라는 시도라는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입법이라든가 사법 권위에 대한 행정부의 도전이라는 측면에서 그리고 이제 삼권 분립에는 이제 허용되지 않지만 언론이 독립적인 기관으로 이제 사건에 어쨌든 여러 가지로 해석된다는 점에서 여러 가지로 약간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그리고 언론 보도에 대해서 자율성이나 신뢰에 대한 중대한 타격이라는 점에서 AP처럼 세계 여러 수백, 수천 이런 매체에 배포하는 언론 독립에 훼손이 받는다는 점에서 국제 뉴스에 대한 어떤 생태계에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왜 이 사안이 여러 가지 중요하냐면 이는 단지 지명 문제가 아니라 취재 제한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가 불편한 언론을 법 위에 놓고 통제하라는 권위주의라는 점에서 상당히 심각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렇죠. 그런데 이게 정말 중요한 어떤 문제인 게요. 이 문제가 단순히 뭐 기자 한 명의 출입 제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민주주의 규범 또 헌법의 어떤 원칙 더 나아가서는 이 권력의 한계를 가르는 그런 시험대가 되지 않을까 하는데 사실 여기에서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가 허용이 된다면 앞으로는 뭐 어떤 권력도 자신에게 불편한 언론을 이 국가 권한으로 배제할 수 있는 길을 어떻게 보면 열 수 있게 되는 거죠. 민주주의의 가장 선봉에 네. 또 미국이 자리를 하고 있으니까요. 앞으로 이런 문제는 좀 어떻게 전개가 될 것으로 보이시나요? 트럼프가 이런 전략을 쓰는 것은 왜 그런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이게 가짜 뉴스 프레임을 해서 자기 진영을 결집하려는 의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일단 언론에 대한 신뢰를 깨면 자기 발언을 진실로 여기거나 자신의 어쨌든 진영을 결집할 수 있는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 팩트를 믿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 말이 진짜 정보다라는 약간 이런 것들이 좀 강화되는 게 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 질서에 대한 반감과 아웃사이더 캐릭터를 자신이 좀 유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본인은 어쨌든 그런 걸 안 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브리핑 같은 걸 안 하고 약간 자신 트루소셜로 모든 걸 다 이야기하는 약간 특이한 어쨌든 그런 게 좀 있고요. 언론의 중재자로서 제거함으로써 직접 대중과 소통할 수 있는 약간 이런 게 있고 이런 걸 계속 유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제가 볼 때 아마 AP와 소통을 계속 하지 않고 이런 방식을 계속 유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언론에 대한 개인적 공격성이나 자존감 방어를 계속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전통 언론에 대한 윤리나 절대 가치를 약점으로 역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래서 향후에는 사법부의 강제 집행 명령을 지킬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볼 생각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정면 충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트럼프식 언론 제도를 제도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아마 친정부 미디어를 아마 오버오피스에서 이 앞쪽을 계속해서 이것도 좀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이런 방식을 계속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뭐 폭스 TV라든가 이런 뭐 뉴스메이커라든가 이런 앞쪽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문제가 계속되고 있고요. 대선 국면에서는 언론 대 반언론 프레임을 더욱 강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계속 갈 것 같아서 이 사안은 향후에 법이 권력보다 강한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러니까 계속 답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계속 이슈로 떠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렇죠. 실제로 그간 트럼프 대통령이 원래서부터 좀 기존 언론에 대해서 강력한 불신을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 트루스 소셜을 통해서 직접 소통을 하는 측면도 있을 거고요. 또 이전에는 뭐 팟캐스트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해서 이 투표를 하지 않던 유권자들까지 끌어온 그런 사례들이 네네. 있었죠. 앞으로도 좀 이런 행보가 계속이 될 것 같네요. 자, 그러면 마지막 키워드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키워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 마지막 키워드 유럽연합 빅테크 제재 연기 보도록 할 텐데요. 자, 가장 먼저 유럽연합이 최근 애플과 메타 등에 대해서 이 제재 결정을 연기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와의 갈등을 잠시 피하는 그런 길을 택했었죠. 왜 이런 결정을 내린 거고 또 대체 이런 결정이 앞으로의 이런 주가 또는 앞으로의 전략 변화에 시사하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지금 미국에서 반독점 소송이 이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모든 빅테크들이 대부분 반독점 소송이 있는데 이걸 보고 결정을 내려도 안 늦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결정을 좀 보고 내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 트럼프 행정부의 이 결정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결정을 보고 내려야겠다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특히 이탈리아가 이 결정을 보고 내려야겠다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요. 무역 협상의 전략적 고려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이유는 현재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무역 협정을 추진 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방미 일정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고 협상 동력을 살려보자는 포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트럼프의 이제 보복의 어떤 관세가 경고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가능성을 언급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생각해서 약간 유연하게 대응하자는 생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업 로비와 함께 양국의 갈등을 완화하자는 생각도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정책의 정치화를 좀 우려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정이 시사하는 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디지털 규제를 정치화라는 신호가 좀 있는 것 같고요. 미국과 EU가 어쨌든 관계가 규제 방향을 결정하겠다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서양의 어떤 동맹이 흔들릴 경우에 정치 일관성을 이제 희생할 수 있다라는 취약성을 드러낸 것이고요. 어쨌든 기술 규제가 무역의 협상이 어떤 지렛대가 되는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가 간의 전략이 핵심 수단이 되었다는 시대가 되는 것 같고요. EU의 어떤 제재 연기가 트럼프 간의 무역 협상이 정치의 어떤 정치 앞에서 기술 규제가 되는 이상 한 발 더 물러나는 것이 낫다라는 생각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실제로 이 유럽 의회 일각에서는 이번 제재가 정치적인 협상과 연계가 된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좀 제기가 되고 있긴 하지만 공식적으로는 곧 최종 결정을 내릴 것이다. 일시 연기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밝히고 있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6가지 경제 키워드 다 같이 살펴봤고요. 오늘 본부장님과는 여기에서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빼놓을 수 없는 암호화폐 이슈 소식 전해드립니다. 솔라나가 최근 매도 압력 속에서도 반등 가능성을 보이며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4월 20일 암호화폐 전문 매체 뉴스 비트코인은 온체인 데이터 제공업체 글래스노드 자료를 인용해 1만 솔라나 이상을 보유한 고래 지갑 수가 일주일 새 1.5% 증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고래들이 현재 시세를 매수 기회로 보고 있다는 신호로 과거 상승 전환 국면과 유사한 흐름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솔라나는 올해 1월 고점 이후 65% 이상 하락하며 고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회피 심리를 반영했지만 미중 무역 갈등 완화 기대와 시장 유동성 개선 가능성으로 투자 심리가 서서히 회복되고 있습니다. 현재 140달러 선에서 거래 중인 솔라나는 수주간 저항선이었던 150달러 돌파 여부가 단기 추세 전환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돌파 시 180달러까지의 급등 가능성이 제기되며 200일 이동평균선 돌파 여부가 장기 추세 반전의 핵심 지표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반면 150달러 돌파에 실패할 경우 125달러 지지선이 재차 시험대에 오를 수 있으며 이 지점마저 무너진다면 100달러까지 하락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이어 XRP와 솔라나, 아발란체, 체인링크 등 다양한 암호화폐에 대한 ETF 상품 출시 요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ETF 시장엔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매체 크립토타임스는 ETF 거래량이 크게 감소하면서 이 상품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20일 보도했습니다. 비트코인 ETF는 출범 이후 총 810억 달러가 유입됐고 그중 355억 달러가 순유입됐지만 최근 12주간 큰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올해 16주차 기준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는 1억 8천만 달러 이상을 유입하며 선방했지만 피델리티와 아크의 비트코인 현물 ETF는 큰 폭의 자금 유출을 기록했습니다. 그 결과 비트코인 ETF의 주간 순유입은 1,370만 달러로 마무리됐습니다. 이더리움 ETF는 상황이 더 어렵습니다. 7일 연속 자금 유출이 이어졌으며 그레이스케일의 이더리움 현물 ETF는 1,880만 달러, 피델리티와 블랙록의 이더리움 현물 ETF도 각각 수백만 달러의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더리움 ETF의 주간 순유출은 약 4,600억 원 규모에 달합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의 암호화폐 규제 접근 방식이 보다 개방적이고 투명하게 바뀌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4월 20일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는 도우로랩스 법률 고문 브랜든 페릭의 분석을 인용해 현재 암호화폐 산업은 규제 포획 상태에 놓여 있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SEC가 공개 포털을 통한 의견 수렴과 직접 회의 요청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투명성이 강화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SEC는 올해 들어 암호화폐 라운드 테이블과 공개 토론회를 연이어 개최하고 있으며 지난 3월 첫 회의에는 산업 관계자와 규제 반대 인사들이 모두 참여해 다양한 시각을 공유했습니다. 또한 4월 11일에는 유니스왑, 코인베이스 등 주요 기업이 참석한 두 번째 회의가 열렸고 오는 25일엔 커스터디 서비스에 대한 가이드라인 논의가 예정돼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SEC가 기존 증권법 적용을 넘어 독립적인 규제 체계 정립을 시도하고 있으며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와의 협력도 강화 중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향후 보다 합리적인 정책 형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코인 이슈 전해드렸습니다. 네, 전일장 이슈와 오늘장 분위기 짚어보겠습니다. 스탁포인트 시간입니다. SCTV 황민영 멘토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지난주 금요일장 이 뉴욕 증시는 부활절로 인해서 장을 쉬었습니다. 금요일장 우리 증시만 좀 살펴보자면 강보합권에서 마감을 했거든요. 장 막판으로 갈수록 그래도 좀 힘을 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미국의 빅테크들의 기업들의 실적이 나올 예정이고요. 또 우리나라의 주요 기업들도 실적 발표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한미 협상을 또 눈앞에 두고 있는 만큼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들이 많다는 거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우리 시장 오늘 양시장 모두 상승으로 출발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0.14%, 코스닥 또한 0.08% 상승 출발 예상하고 있는데요. 멘토님 오늘 우리 시장 좀 좋을 것으로 보이네요. 네, 일단 출발 자체는 크게 나빠 보이진 않아요. 네. 만약에 주말이나 특히 만약에 트럼프가 무슨 이야기를 했다면 네. 큰 충격이 있었다면 국내 증시는 좀 흔들렸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말 동안에 특별한 이슈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잠잠한 가운데서 자연적으로 저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반등을 해주고 있던 그런 시장이 국내 증시였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역시 특별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미 최악의 상황도 반영됐고 좀 안정적인 상승을 아침 초반에 좀 유지를 해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지난주 같은 경우에도 시총 상승 쪽으로 자금들이 좀 들어왔거든요. 그러면서 자동차도 그렇고 그래서 일단 현재로서는 아침에 상승 출발하겠지만 이 상승의 그 폭이 아무래도 크진 않을 것 같아요. 이번 주에 중요한 내용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오늘 아침에 좀 올라갔다가 보통 월요일장 같은 경우에는 좀 오전에 흔들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올라갔다 또 흔들릴 수 있으니까요. 아침 시작하고 나서의 흐름을 좀 주시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매매 전략을 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가 아무래도 좀 이벤트들이 많은 만큼 지난주 금요일장도 그랬거든요. 좀 아무래도 보합권에서 등락을 하다가 결국에는 강보합으로 마감을 했는데 오늘장도 이러한 비슷한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는 거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는 24일이랑 25일에 한미 무역 협상이 예정이 되어 있잖아요. 아무래도 미국 관세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가장 긴장을 많이 하고 있는 이벤트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좀 이거에는 리스크 관리도 필요할까요? 일단 지금 일본 쪽에서 먼저 협상을 하고 있는데 네. 이 협상에 대한 내용이 완벽하게 밝혀진 게 없어요. 트럼프의 전략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일본하고 어느 정도의 협상에 대한 내용들이 좀 공시가 됐다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도 이 정도는 줘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지금 그런 부분들이 미국에서 발표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려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협상에 임해야 된다는 거죠. 이번 주 이 협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지금 트럼프 쪽에서 정책으로 전략적인 어떤 행보들을 보게 된다면 지금 죄수의 딜레마 게임이라는 얘기도 요즘 뉴스 나오더라고요. 죄수의 딜레마 게임이라고 했을 때는 결국은 일본이나 한국은 최악의 결정을 하게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어떻게 이 결과물이 도출이 될지 모르겠지만 협상은 쉽지가 않아 보여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국내 증시도 이 불안감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이죠. 그게 주가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의 변동성, 큰 변동성 같아 보이진 않지만 약간의 변동성도 좀 예의주시하면서 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실적 발표, 한미 무역 협상을 앞두고 굉장히 또 큰 이벤트인 만큼 좀 주시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번에 미국에서도 테슬라와 알파벳의 실적 발표가 있을 예정이고요. 우리나라에서도 한미 반도체를 시작으로 SK 하이닉스 그리고 현대차와 기아까지 실적 발표가 나옵니다.
진짜 우리나라에서 코스피를 좀 좌지우지하는 큰 기업들의 또 실적 발표가 있는 예정이기 때문에 이거와 관련해서도 좀 잘 나오면 좀 따라가도 될지 좀 이러한 전략도 필요할 것 같거든요. 일단 지금 국내 기업들보다는 미국 기업들의 실적이 더 중요해 보여요. 네. 미국 기업들의 충격파가 국내 증시에 더 많이 오거든요. 실제로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실적이 좋을 거라고 예상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주가에 어느 정도 선반영이 좀 된 부분이 있고요. 국내 기업들은 이제 저희가 이 내부적으로 실적에 대한 추정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데 미국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정보가 사실은 미국 현지보다는 없잖아요. 그래서 미국 기업들의 이제 실적들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테슬라부터 실적을 발표하고 뭐 구글, IBM 뭐 이 다 이제 대부분 다 실적을 발표하기 때문에 이번 주에 이 실적에 따라서 국내 증시의 변동성 또는 이제 개별 기업들의 변동성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언제 어떤 기업들이 발표를 하는가 이걸 좀 따져보셔야 되고요. 거기다 한국 기업 같은 경우에는 SK하이닉스도 발표를 하지만 현대차도 또 발표가 예정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시총 상위주들의 주가의 움직임이 결국은 시장의 방향을 또 좌지우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만약에 관련 종목들을 갖고 계시다면 꼭 점검을 해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 시즌에 종목을 매수한다면 실적을 발표하고 나서 사세요, 차라리. 그러면 실적 리스크를 좀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팁을 말씀드리자면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 그리고 나서 매매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4월 21일) 월요일 우리 시장 문 힘차게 열었습니다. 지난주엔 관세에 대한 불안감이 여전히 남아있기는 했지만 그래도 예전보다는 변동성이 좀 적어진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미국의 관세 협상에 진전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 덕분에 우리 시장도 이틀 연속 반등에 성공해줬는데요. 지난주 금요일엔 양시장 모두 장 초반에는 등락을 반복하다가 오후장 들어서는 그 상승폭을 확대하면서 강보합세로 보여주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번 주는 한미 간의 관세 협상이라는 굵직한 경제 이벤트도 남아있고요. 또 미국의 주요 빅테크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과연 이번 주 시장 흐름은 어떻게 이어갈지 먼저 오늘 개장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국내 지수 좀 엇갈린 방향성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0.12% 올라가면서 2,486선에서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도 0.06% 소폭 하락하면서 717.22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 시가총액 살펴보시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조금 엇갈린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0%대 보합권 지나가면서 55,3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현재는 하락세로 전환한 모습입니다. 또 SK하이닉스의 경우에는 소폭 지금 상승해준 모습인데요. 175,0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의 경우에는 한미 반도체와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생산 차질을 우려한 하이닉스는 갈등을 풀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달 중 HBM 12단용 TC 본더 장비를 발주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번 발주 물량 배분에 따라서 이 양사의 관계에도 변화가 예상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LG에너지솔루션 오늘 0.8%대 낙폭 그리면서 33만 원 선에서 지나가고 있고요. 또 LG에너지솔루션의 경우에는 인도네시아 정부와 추진하던 12조 원 규모의 프로젝트가 전면 중단됐다라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이 점 현재 주가에 반영되고 있다는 점도 살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보합권 지나가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하락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0.7%가량 하락세 보여주면서 18만 5,9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현대차의 경우에는 전기차 수요 감소의 여파와 또 관세의 여파 때문에 울산 1공장의 전기차 생산 라인을 24일부터 일주일간 중단한다고 합니다. 올해 들어서 벌써 두 번째 라인 셧다운에 들어가게 된 건데요. 이 점이 또 앞으로의 주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계속해서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상승세가 보입니다. 2% 가까운 상승폭 기록하면서 84만 3천 원 선, 지금 현재 83만 5천 원 선을 지나가고 있는데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금융감독원의 유상증자 제동 소식에 그 이후로 계속해서 연일 좋은 상승세를 타고 있는 모습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 셀트리온 모두 하락세 보여주고 있고요. 나머지도 모두 하락불 켜지고 있는 가운데 기아는 0.11% 하락하면서 87,2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또 셀트리온의 경우에도 0.4%가량 낙폭 그리고 있습니다. KB금융도 10위권으로 올라오긴 했지만 현재 보합권으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의 경우에는 현재 하락불 들어와 있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만 보합권 지나가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27만 9,500원 선 지나가고 있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알테오젠의 경우에는 지금 1%대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38만 9,000원, 39만 원 선에 조금 못 미치는 모습인데요. 사실 알테오젠은 올해부터 본격적인 마일스톤이 유입될 것이라는 기대감 속에서 계속해서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지만 오늘은 소폭 쉬어가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에코프로 그룹주는 조금 상반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BM 0.31% 상승 전환했고 에코프로도 0.5%대 하락 보여주면서 조금 엇갈린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HLB도 1.6%가량 낙폭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머지 코스닥 시총 상위들은 현재 하락불 그려지고 있습니다. 휴젤의 경우에는 0.29%, 0.5%가량 현재 하락 전환한 모습이고요. 33만 8,500원 선에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또 휴젤과 마찬가지로 클래시스도 오늘 0.6%가량 낙폭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페트론의 경우를 보시면 1.3% 현재 낙폭 그려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사실 페트론은 지난주까지만 해도 계속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 보였습니다. 일라이릴리가 먹는 비만 치료제 임상 성공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비만약 치료제 관련해서 이 주가들이 계속해서 오르는 모습이었고 특히나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일라이릴리와 플랫폼 본계약 전환에 대한 기대감 덕분에 계속해서 상승세를 그려왔지만 오늘 장에서는 현재 1%대 낙폭 그리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요. 또 리가켄바이오와 파마 리서치까지 오늘은 제약바이오주들이 조금은 조정을 받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에 있을 미국 암학회 이벤트 이 점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앞으로 여러 가지 플랫폼 수출에 대한 기대감을 가진 쪽들 과연 주가가 앞으로 향방이 어떻게 될지도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4월 21일 월요일 우리 시장 개장했습니다. 지금 장 초반에 이 장 전에 예측과는 다르게 흘러가고 있는데요. 지금 코스피가 0.01% 소폭 상승하면서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이 0.21%로 하락으로 지금 바뀌었습니다. 아무래도 코스닥 쪽에서는 조금 더 지지부진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외국인과 기관에서도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매도 우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물 쪽에서만 외국인이 다소 좀 담고 있는 모습인데요. 좀 멘토님 보면은 이 예측가 때는 그래도 둘 다 상승하는 흐름이었잖아요. 지금은 보합권에서 등락하다가 코스닥이 하락으로 전환했습니다. 지금 분위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그래서 초반의 분위기가 시장의 끝까지 가진 않아요. 네.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전에 아침에 이제 동시효과 때 올라갔다 또 빠지는 경우도 있고 또 하락했다 올라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특히나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첫 시작입니다. 스타트고. 근데 미국 증시에서는 뭐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건 없었고 참고할 수는 있는 건 없었는데 이번 주에 일정들이 굉장히 많고 월요일장에 대한 부담감이 좀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 조금 이제 코스피 코스닥 시장이 약간의 좀 이제 관망으로 좀 출발하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하지만 지금 이제 수급적으로 본다면 아무래도 외국인들의 수급이 뭐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환율에 대한 불안감도 있고요. 이제 국내 증시에 대한 어떤 불안감도 있기 때문에 외국인 수급은 아직까지 매수가 들어오지 않고 있고 여전히 매도죠. 이 가운데 선물이라든지 또는 옵션, 이 파생 시장 쪽에서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주가를 견인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 기관들의 수급은 없지만 시장의 방향을 보려면 선물과 옵션 시장을 봐야 되고 오늘 같은 경우에 선물 쪽에서는 400계약 정도가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옵션 쪽에서의 투자 포지션을 보게 된다면 외국인들은 오늘 상방으로 좀 잡아놨어요. 물론 이제 옵션 포지션은 장중에 있어 변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현재 아침부터 상승으로 일단 잡아놨다라는 건 지수가 이제 아침에 조금 이제 약간의 흔들림이 있어도 상승을 좀 유지해주겠다. 뭐 이런 심리가 좀 깃들어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실제 포지션은 이제 옵션 쪽에 있고요. 지금 아침에 현재 분위기는 약간의 흔들림이 좀 있어요. 하지만 상승을 소폭이라도 유지를 해주는 그런 모습이 있고 그래서 일단은 오전장의 분위기보다는 오후장 분위기가 훨씬 더 중요한 장이 월요일입니다. 그래서 월요일날은 지금 아침에 매수를 들어가는 것보다는 오후장 분위기 보고 나서 들어가시는 것이 더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항상 월요일은 그렇게 변동성이 있는 또 요일이니만큼 좀 월요일에 바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좀 관망세로 지켜봤다가 오후의 분위기로 들어가면 좋을 것 같다라고 또 매수 의견 이런 투자 포인트까지 짚어주셨는데요. 장 전에 또 말씀을 드렸지만 SK하이닉스가 실적 발표를 또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반도체 쪽으로는 지금 관망세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삼성전자가 0.18% 소폭 상승하고
하고 있고요. SK하이닉스가 계속 그래도 빨간불은 켜주고 있습니다. 0.23% 상승하면서 지나고 있어요. 이 와중에 한미 반도체에 대한 상승도 좀 눈에 띄는 점입니다. 지금 장 초반부터 프리마켓에서도 계속해서 빨간불을 켜주고 있고 지금도 2% 넘게 흘러가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 SK하이닉스의 TS 본더를 좀 단독으로 공급을 했었는데 지금 뭐 하나 세미텍으로 인해서 그 단독이 조금은 흔들리고 있는 장세입니다. 주가를 끌어내린 리스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SK하이닉스와의 좀 갈등이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되는 모습일까요? 아무래도 지금 한미 반도체가 그동안 하이닉스 쪽에 이제 TC 본더를 거의 독점적으로 납품을 했던 기업이죠. 거의 이제 뭐 이 회사밖에 없었어요. 네. 근데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면서 이제 삼강구도로 변했고 지금은 이제 이제 하나 쪽하고 이제 이 TC 본더와 관련된 소송이 있는 상황에서 네. 지금 하이닉스가 이제 수주를 그쪽에 줬단 말이죠. 이것 때문에 문제가 좀 있긴 했지만 결국 한미 반도체가 이번에 이걸 토대로 해서 가격을 인상하겠다라는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이 현재로서는 이제 그동안 오랜 기간의 협력 관계를 유지해왔던 하이닉스 쪽하고 이 하나 때문에 틀어지거나 이러진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한미 반도체 역시도 주가가 반등이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가격 인상에 대한 소식까지도 이 맞물리면서 주가가 좀 올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가 매수에 대한 유입도 역시 있기 때문에 한미 반도체 이번에 만약에 이번 소송에서 패하게 된다면 그러면 한미 반도체 쪽에 타격이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점을 좀 주의하셔야 되고요. 다만 이제 하이닉스 쪽이 문제가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할 수 있는데 하이닉스 쪽은 공급처를 또 다변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최악의 상황으로 또 이 번질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한미 반도체 쪽이 이번에 반등은 저가 매수의 반등과 그다음에 약간의 불안감이 좀 해소되면서 올라오는 것 같긴 한데 다만 소송에 대한 어떤 승패 이 결정에 따라서 주가도 움직일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을 좀 주의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조금 계속해서 흔들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점은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거래대금에서 계속 상위권에 지금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금요일도 지금 원전주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좀 수급이 들어오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 AI 확산으로 인해서 전력량이 또 부족하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좀 밀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원전 관련해서 두산 에너빌리티 계속 봐도 괜찮을까요? 원전주는 저는 원래는 조금 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저는 계속해서 보셔도 괜찮다 네. 생각이 들거든요. 그 전까지만 해도 원전주가 AI 수혜 확대 때문에 이제 계속 좋아졌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특이한 이제 케이스가 좀 있었죠. 바로 이제 이 조기 대선이 다시 한번 좀 치러지면서 원전에 대한 어떤 우려감이 좀 있었단 말이죠. 실제로 과거 이제 문재인 정부 때는 탈원전 정책을 추구했기 때문에 이번에 만약에 민주당 쪽에서 만약에 대선에서 승리를 하게 된다면 원전 쪽을 축소하는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어떤 우려감이 있었단 말이죠. 이 정책적인 이슈를 굉장히 좀 크게 타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지금 민주당 쪽에서도 원전 쪽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지금 바꿨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전 쪽 같은 경우에는 이 정책에 대한 수혜도 있고요. 앞으로 성장성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잠재적으로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원전 쪽은 앞으로도 조금은 좋아지지 않을까. 지금 반등이 나오는 것도 뭐 단기 반등이 좀 나오고 있긴 하지만요. 이렇게 이제 그동안 많이 올라갔다가 등락을 거듭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지금 원전 쪽은 이제 이 매수 쪽으로 봐도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지금 분위기가 달라진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매수 쪽으로 포지션을 바꿔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투자 포인트까지 맞춰주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1411 관련해서 먹는 다이어트 약 관련해서도 엄청 금요일날 또 인기가 많았었거든요. 근데 오늘 코스닥 전반적으로 좀 쉬어가는 흐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바이오주 쪽으로도 지금 하락폭이 좀 깊은 상황인 건데 그래도 이런 호재는 나왔잖아요. 먹는 뭐 비만약이라든지 어느 정도 좀 사람들이 쉽게 먹을 수 있는 이런 비만 치료제 약품이 좀 개발이 됐기 때문에 이쪽의 바이오 쪽 봐도 괜찮을까요? 일단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에 시장이 워낙에 커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그 노보노디스크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큰 상승을 이뤄왔던 게 비만 치료제 시장 때문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해외 쪽도 그렇고 국내에도 역시 이 비만에 대한 어떤 이제 그 우려감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이 치료제 시장이 굉장히 커질 거고 관련해서 의약품들이 계속해서 개발이 되고 있어요. 물론 이거 역시도 호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또 트럼프에서 약가인화 정책이 또 나왔었죠. 네. 이거 역시도 국내 제약 바이오 쪽에서는 FDA 승인이 조금 더 이제 원활하게 될 수 있다라는 측에서 봤을 때는 좀 호재였고요. 그리고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암학회가 또 예정되어 있어요. 이제 3대 학회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암학회도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제약 바이오 쪽에 대한 관심은 일단 필요합니다.
만약에 이쪽에 매수가 돌기 시작하면 굉장히 크게 올라가는 섹터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지금은 관심은 좀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적극적으로 공략을 해볼 때인가? 아직까지는 조금은 더 이제 확인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제약바이오 쪽은 만약에 한 번에 매수한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시기가 조금 더 이르다 생각이 들고요. 다만 앞으로를 위해서 조금은 모아가는 투자를 하겠다라고 생각한다면 여전히 관심은 가져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좀 약품 쪽으로는 계속해서 바뀌어가고 있는 시장 속에서 계속해서 개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쪽은 좀 주의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지금 관세에 대한 또 정책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흔들리고 있는 시장 속에서 그래도 좀 무풍지대를 계속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멘토님께서도 이 관광, 카지노 관련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쪽으로도 계속 매수 쪽 좀 유효한지 이쪽도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지금 최근에 그나마 좀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섹터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카지노 쪽이죠. 네. 카지노 관련주들이 그동안 이제 중국 관련주라고 해도 좀 흔들림이 있어요. 엔터라든지 또 유통 쪽도. 그런데 꿋꿋하게 별로 흔들림 없이 올라가고 있는 게 이제 카지노 쪽이고요. 이쪽에 대한 관심이라기보기보다는 지금은 보유하고 있다면 계속 끌고 가야 되는 건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관세에 대한 무풍지대, 네. 사실 무풍이라는 건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조금이라도 영향을 받을 수는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카지노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경제가 좀 어려워지면 누가 돈을 쓰겠습니까? 이거 역시도 타격을 받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지금 우리는 이제 이 안에서도 어떻게든 살아날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게 바로 우리의 현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한테는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것보다는 조금 더 멀리 보자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실제로 최근 들어서 보시면 이제 그 통신주들도 자금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거든요. 통신주들이 좀 움직이고 있는 이유, 이거는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통신주가 경기 민감주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위험을 회피하고자 하는 물량들이 방어주 쪽으로 들어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7월경부터 해서 지금 그동안 단통법이라는 게 시행됐었는데 이게 폐지가 돼요. 그렇다고 한다면 통신주 쪽에서의 원활한 또 이동이 또 가능하거든요. 그러면서 통신주들도 역시 수혜를 볼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앞으로 좀 더 본다면 6월 달에 이제 스페이스X에 대한 어떤 이제 우리 저궤도 위성이죠. 진입 소식이 또 예정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건 확정된 건 아니지만 이렇게 어떤 관심사들을 좀 앞으로 일정들을 우리가 좀 미리 파악하고 그 안에 종목들이 좀 싼 가격이 있다면 이런 것들을 미리 좀 선점해 가는 게 오히려 좀 좋은 방향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카지노주뿐만이 아니라 지금 통신주 쪽으로도 좀 유효한 매수세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앞으로의 방향성까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이번 주 아무래도 좀 이벤트들이 많잖아요. 한미 협상도 있고요. 또 실적 발표까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번 주 오늘 투자 포인트를 좀 짚어주신다면요? 저는 일단 지금 시장은요 한 번에 매수해서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버리셔야 될 것 같아요. 사람들이 오히려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단타로 많이 접근을 해요. 네. 그래서 실제로 요즘에 5대 은행의 신용장으로 보시면 한 달 새에 1조 원이 넘었다, 1조 원 이상이 증가했다는 그런 뉴스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이 투자, 트럼프 때문에 주가가 빠졌으니까 단기로 뭔가 수익을 끌어올리겠다. 이렇게 접근하신다면 시장의 변동성은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이긴 하지만 한 번에 매수하기보다는 이제 분할로 조금씩 매수 접근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안전한 투자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한 번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좀 분할 매수의 전략으로 좀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스탁 포인트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S-CB 황민영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캐스팅콜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기업공시연구소의 변영희 대표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월요일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 그래도 나쁘지 않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양시장 모두 상승 흐름 이어지고 있는데요. 코스피가 0.26%, 코스닥이 0.06%로 장 초반에는 좀 하락폭이 깊었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상승불 켜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에서는 아직까지 수급이 들어오지 않고 있는 모습인데요. 기관에서만 지금 코스피에서 좀 소폭 그래도 매수입 보여주고 있는 점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 아무래도 이번 주 좀 이벤트도 많은 것 같고요. 지금 좀 관망세인 자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대표님 지금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우선 뭐 미국 증시가 하루 좀 쉬어가는 이런 형국에서 관세에 관련된 특별한 어떤 코멘트나 일단 뭐 진전은 뭐 특별하게 좀 없었고요. 이 부분은 네. 이번 주부터 좀 본격화된 미국과 뭐 국내 경우에도 1분기 어닝 시즌을 좀 앞두면서 개별적인 수급 기대감들이 재차 좀 부각되지 않을까. 다만 좀 아쉬운 부분들이 7거래일 연속 매도세가 좀 나오고 있는 코스피 전반적인 어떤 요인의 어떤 수급 방향성들이 현재까지도 좀 정체를 좀 보이고 있는 점들은 다소 아쉬운 부분이 좀 될 수 있겠고 이런 부분들은 글로벌 관세에서 이 미국과 중국의 관세 관련된 어떤 요인으로 리스크 영향들이 좀 더 장기화되고 있는 그런 우려감이었고 간밤새 나왔던 뭐 특별한 좀 이슈였다면 이 트럼프 대통령이 금리 인하에 관련된 정책을 압박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 파월 의장에 관련된 해임 관련된 이슈가 재차 좀 부각됐던 그런 점들이 전반적인 어떤 금융 시장의 어떤 이 관망 심리를 좀 자극시키지 않았나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미국의 시간의 선물 지수가 보합권에서 약세를 좀 보이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일본 증시도 하락 전환을 좀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의 어떤 오늘 시초의 어떤 상승세들은 비교적 좀 견조한 흐름들을 좀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좀 안도할 수 있겠고 코스피와 코스닥 현재 상승 종목의 수가 좀 더 많습니다. 이런 요인들은 국내 아무래도 조기 대선에 관련된 영향들이 오늘까지도 역시나 정책 기대감들이 발현된 일부 주요 섹터들로 수급이 좀 이동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에 대한 흐름들은 대체적으로 이 대형주의 수급이 완전하게 좀 이전됐다라고 좀 보기는 어렵지만 반도체 섹터에 대한 관련된 어떤 투자 심리가 일부 실적 키워드가 좀 맞물리면서 회복된 흐름들 그리고 제약바이오 섹터의 경우에는 오늘 이번 주에 이 미국 아마케를 앞둔 이벤트에도 불구하고 일부 수급이 정체되고 있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파월 의장에 관련된 해임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제약바이오 섹터의 부분적인 수급 영향으로 일부는 작용하지 않았나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제약바이오 관련해서는 조금 이따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아무래도 좀 이번 주는 이벤트도 많고 파월 의장의 이런 금리 인하에 대한 계속해서 이 신경정이 있는 만큼 좀 흔들리고 있는 시장이다라는 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까지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기업들도 지금 계속해서 실적 발표를 예상하고 있는데요. 오늘 반도체주, 반도체 투톱에서는 그래도 상승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0.18%, 하이닉스가 조금 더 잘 가고 있습니다. 0.63% 잘 가고 있는 흐름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래도 코스닥에서는 좀 더 파란불이 많이 보입니다. 실적 발표를 앞두고 조금은 관망세인 자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네, 반도체 섹터의 경우는 이번 주 SK하이닉스의 1분기 좀 실적 발표를 예고하고 있죠. 네. 삼성전자 실적 발표에서 확인됐던 영업이익의 추정치가 대폭 좀 상향된 점. 그러니까 시장의 컨센 대비해서 증권사의 보수적인 스탠스보다도 완화된 컨센 제시가 오히려 확정 실적 발표에서 더 상향이 됐다는 부분들이죠. 이 부분이 SK하이닉스에 대한 실적 기대치를 더욱더 높였던 관점. 특히나 반도체에 관련된 품목별 관세 부과 리스크 요인들, 여기 더해서 칩스법에 관련된 노이즈가 아직까지 재차 해소되지 못했지만 이번 주에는 뭐 비교적 미국도 마찬가지고 지금 기술주들의 실적 발표가 좀 예고된 만큼 오히려 SK하이닉스에 대한 실적 기대감들이 재차 좀 부각되지 않을까라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 다만 반도체 소부장주 종목들의 이 수급 동향들이 희비를 좀 가져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일부 전체적인 어떤 이 실적에 관련된 우려감들 내지는 향후의 어떤 이 AI 모멘텀에 대한 어떤 우려감 이것들은 뭐 사실상 뭐 엔비디아 칩이 H20이라는 칩이 중국에서 수출 규제 그리고 인텔의 가우디 칩도 규제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향후에 관련된 일부 좀 노이즈가 선반영됐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 다만 우리가 좀 기대할 수 있는 요인들은
크게 고대역 AI 칩의 수요가 위축되거나 성장성에 대한 정체 요인들이 최근에 발표됐던 TSMC의 실적에서 우리가 확인했듯이 크게 좀 우려할 수 있는 요인들이 전혀 없다는 점을 우리가 좀 감안해 봤을 때 오히려 해당되는 리스크 요인들, 특히나 관세 리스크가 좀 완화된 구간이면 전반적인 어떤 수급을 다시금 좀 유입시킨다는 관점에서 우리가 실적의 기대 요인 관점에서는 전 충분히 접근은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좀 이 와중에도 지금 이 관망세인 자세, 이 계속해서 실적을 앞두고 나서 지금은 이 소폭 상승하는 모습으로 가고 있는 시장 속에서도 이 정책 관련된 그래도 기대감으로 인해서 그래도 상승불이 켜지고 있다라고 대표님께서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마찬가지로 남북 경영이라든지 저출산, 정책 관련돼서는 지금 계속해서 잘 가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좀 단기 투자 관점에서는 좀 이러한 정책 관련주들 그래도 봐도 괜찮을지 궁금해요. 특징이 있었다면은 AI 관련된 정책 기대감들이 지난주에 좀 강한 흐름들을 좀 보여줬다면 네. 지난주 한 금요일 기점으로 하면 AI 일부 섹터에서 차익 매물이 좀 남으면서 일부 좀 조정으로 이어졌고 금요일 특징주에서 확인했던 부분들은 전통적인 정책주, 교육, 일자리, 저출산 관련 종목들에 대한 수급이 금요일 좀 상당히 좀 좋았는데 오늘도 선별적으로는 흐름을 좀 가져가지 않나. 특히나 STO, 토큰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리서치 센터장들과의 관련된 면담이 좀 예정되고 있는 이재명 전 대표에 관련된 정책 기대감들이 오늘 관련주에 일부 좀 수급으로 좀 유입되는 그런 효과들이 좀 있었고 이런 부분들 좀 다 제외한다면 특징적으로 오늘 중소형주 종목 중에서 좀 강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섹터들은 다소 좀 제한적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당분간 대선이 약 한 달 보름 정도 좀 남은 그런 상황이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 정책주의 경우에는 순환의 관점으로 특히나 펀더멘탈을 좀 논의를 하더라도 센티멘탈 관점에서 단기적 수급 흐름은 조금 더 연속성을 좀 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어떤 전통적인 정책주 그리고 여기 관련돼서 실적의 기대치들을 좀 논의를 하더라도 AI 모멘텀들은 정책과 좀 다르게 향후에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관점에서 저는 오히려 AI는 단기적으로도 좀 더 관심을 좀 가져도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표현드리겠습니다. 네, AI 관련해서는 그래도 단기적으로 조금 더 이 정책 모멘텀으로는 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이런 투자 포인트까지 짚어주셨으니까 이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외국인과 기관이 어떤 종목들을 담아가고 있는지 탑5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외국인입니다. 1위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잘 가고 있는 흐름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리포트에서도 150만 원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계속해서 상향 조절하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삼성전자 2위 자리 차지하고 있습니다. 3위도 알테우젠 관련해서 이 바이오 관련주들 지금 계속해서 또 흐름 좋은 만큼 이 3위 지금 매수이 보이고 있다는 점 파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D&D 파마텍에서도 지금 계속해서 좋은 흐름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방 간염 치료제를 지금 임상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과 함께 계속해서 이 바이오주 관련해서도 지금 수급이 쏠리고 있는 점 파악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5인 KB금융까지 해서 금융주들도 저가 매수세 뿐만이 아니라 배당주 관련해서도 이슈가 있는 만큼 5위 자리 차지하고 있다라는 점 파악을 해주시고요. 기관입니다. 기관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원전 관련해서도 AI 모멘텀, 지금 전력 수요에 대한 이 원전 관련된 지금 모멘텀이 있는 만큼 두산 에너빌리티 계속해서 또 상위단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점 포착해 보시고요. 현대차 2위 올라와 있습니다. 한미 반도체가 지금 SK 하이닉스와의 갈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은 점차 해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인해서 지금 기관에서는 3위 지금 매수이 보이고 있다는 점 파악해 주시고요. 4위 HD 현대엘렉트릭입니다. 전력 관련해서도 AI 모멘텀까지 같이 엮여서 지금 잘 가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4위 차지하고 있는 점 파악해 주시고 5위 현대글로비스입니다. 역시나 계속해서 또 현대글로비스도 지금 같이 이 매수 우위가 들어오면서 현대차와 함께 지금 동반 우위 보이고 있는데요. 이 점 파악해 보시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대표님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네. 계속해서도 잘 가는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방산과 또 조선 관련해서도 하나 그룹들이 계속해서 좀 좋은 우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목표가 상향 소식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크게 유상증자에 관련된 이 조달 금액이 축소됐던 부분들이 수급 기대감을 좀 가져가는 모습이다라고 좀 해석하면 좋을 것 같고 최초의 3조 6천억 원 규모의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하고 난 이후에 1차 정정 명령 부과가 있었고요. 2차에 이제 금액을 수정했습니다. 3조 6천억에서 2조 3천억 원으로 좀 수정을 했는데 이 중에서 한 1조 3천억 원 정도가 하나그룹의 자회사를 통해서 좀 조달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주를 통해서 유입되고 있는 자금은 1조 원 정도. 그런데 이 부분도 역시나 금융감독원으로부터 2차 정정명령 부과를 좀 받으면서 최종적으로 좀 나왔던 내용들이 2조 3천억 원에서 1조 3천억 원으로 다시금 금액 정정을 좀 하겠다. 이 부분이 오늘 기대의 요인들이 좀 됐었고 사실상 뭐 유상증자가 축소됐다는 이런 기대감들은 발행 주식 수가 상대적으로 좀 낮아지게 되니까 주가 가치의 희석 요인들이 다소 제한적일 수 있다라는 어떤 기대감들이 좀 반영되지 않았나. 전반적으로 1조 3천억 원 모두 다 자회사를 통해서 좀 조달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다만 해당된 금액 중에서 상당한 금액들 한 뭐 5천억에서 6천억 정도를 뭐 자회사를 통해서 좀 조달하게 된다면 시장을 통해서 조달되는 어떤 전체 자금 조달에 대한 어떤 상황들을 좀 감안해 봤을 때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향후에 주주 배정 유상증자가 원하는 대로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주가 가치의 희석 요인들이 최초 발행 당시보다는 다소 완화될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을 좀 반영시키고 있지 않나. 4월 18일 지난주 금요일에 52주 신고가 경신을 했고요. 네. 오늘도 보합권에서 강세 흐름들을 좀 이어가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좀 중요한 포인트가 주가 가치 희석 요인들이 완화됐다고 해서 주가 가치가 희석 요인들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이 점을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전체 어떤 발행 주식의 수가 그만큼 좀 감소됐다는 부분들은 우려할 수 있는 최악의 어떤 상황들 내지는 시장이 우려했던 전반적인 어떤 사항들은 크게 해소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뭐 추가적인 어떤 수급의 연속성들은 우리가 좀 단기적으로는 좀 이어갈 수 있겠지만 그래도 좀 우리가 주의를 해봐야 될 것들은 유상증자가 원하는 대로 진행되고 나서 그래도 상장일 당일에 주식이 좀 신주 유통됨에 따른 어떤 주가 조정은 유의를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좀 아무래도 그러면 지금 유상증자 관련해서 좀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들어갈 거를 좀 매수 타이밍을 봐도 괜찮을까요? 아직은 좀 위험하겠죠? 그렇죠. 지금은 이제 고점의 영역이고요. 두 번째 키워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회사의 성장성이 뭐 제한된다라거나 뭐 수주에 관련된 네. 어떤 불확실성들이 내포가 돼 있다면 피해야 되겠지만 네. 지금 성장 기대감, 그다음에 정책 기대감, 그리고 여기도 해서는 수주 성과에 관련된 기대감들, 그리고 실적에 관련된 기대감도 다 주가에 좀 반영이 됐죠. 그러니까 금요일날 신고가를 경신했던 부분들은 대규모 유상증자를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수급의 연속성을 보이면서 상승을 했다는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대로 해석해 보면 리스크 요인이 현실화가 좀 됐다라고 볼 수 있겠고 지금 접근보다는 향후에 유상증자 일정이 원하는 대로 진행되고 여기에 대해서 신주가 유통되면서 가격 조정을 좀 거치는 정상화 구간에 또는 시장의 어떤 변동성으로 인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어떤 가격 조정이 좀 큰 그런 구간이라면 접근은 좀 고려해 볼 수 있지만 지금은 다소 고점에 관련된 부담을 좀 유의되는 그런 시기가 좀 되지 않나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계속해서 52주 신고가를 또 경신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의 또 매수 타임은 조금 위험할 수 있으니까요. 이 유상증자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보시면서 나가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기관 매수에서 들어온 현대차도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은 이 관세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 이어졌었는데 지난주 금요일 날 오후 막판 들어서 현대차가 갑자기 또 튀면서 좀 잘 가는 흐름 이어졌습니다. 오늘 기관 매수세 에서 5위로 올라온 현대글로비스 또한 이제 현대차와 같이 맞물려서 생각해봐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좀 이거에 관련해서 좋은 모멘텀이 있을까요? 네, 일단은 뭐 시장의 기대감들 특히나 24일, 뭐 25일로 좀 예정되고 있는 뭐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관련된 기대감들이 일부 좀 반영이 됐었고 주말에 나왔던 코멘트들을 좀 잠깐 보면 일단 이 품목별 관세에 관련된 관세율을 유예받거나 인하하는 데 좀 주력하겠다. 그래서 이제 카드는
LNG 프로젝트와 조선이라는 카드를 좀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아졌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이 미국과 협상을 통해서 크게 만족스러운 어떤 결과를 도출해 낸다면 뭐 현대차 특히나 자동차에 대한 25% 관세 부과가 이 관세율을 좀 대폭 좀 낮추게 된다면 경쟁력 관점에서 좀 기대의 요인들이 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수급 기대감들이 오늘 일부 좀 반영이 됐다라고 볼 수 있는데 명확하게는 지금 4월 11일이죠. 17만 5,800원까지 52조 신저가를 좀 기록했던 이 구간은 관세 리스크가 현실화됨에 따른 일부 영향들이 주가에는 좀 상당히 좀 반영됐다라고 좀 보는 게 명확할 것 같습니다. 다만 관세 리스크가 현실화가 된다고 지금 뭐 이미 25%에 대한 관세 부과를 했기 때문에 현실화는 좀 됐지만 이게 실적에 직접적인 어떤 영향도를 좀 고려해 보면 지금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에 대한 관세율이 다 유예를 받거나 면제받았던 부분들이 아니라 동일한 부분들이죠. 미국 안에서 생산되는 완성차를 좀 제외한 해외 공장에서 생산하는 모든 이 자동차에 대해서는 25%에 관련된 관세를 똑같이 좀 부과받게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뭐 국내도 타격이지만 역시나 이 일본도 상당한 이 타격을 좀 받는다는 관점. 특히나 뭐 현대차의 경우에는 이게 미국 내 이제 메가플랜트 공장에 대한 가동을 좀 앞두고 있죠. 지금 현재 좀 가동률을 좀 높이게 되면 전체적으로 좀 추정된 가동률을 한 50에서 60% 정도까지를 올리게 된다면 연간 공급되고 있는 미군의 이 전체 이제 자동차 공급량은 한 50만 대에서 55만 대까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장기화 관점에서 현대차의 어떤 리스크 요인들을 좀 최소화시키는 어떤 영향이기 때문에 현재 이런 우려감들이 과도하게 전 주가에 좀 조정으로 좀 작용을 했다라고 좀 느끼고 향후에 뭐 협상을 통해서 관세가 크게 좀 완화되는 그런 기조라면 현대차 입장에서는 뭐 단기적으로 수급을 좀 반영시키면서 반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매우 높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좀 앞으로 이제 한미 협상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좀 이거에 대한 기대 모멘텀까지 받아가면서 조금은 저가 매수의 기회로도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투자 포인트까지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오늘의 테마 탑3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탑3 일단 첫 번째는 바이오입니다. 지금 관련해서도 이제 25일에는 암학회가 이제 개최가 될 예정입니다. 암학회뿐만이 아니라 지금 바이오시밀러, 복제약 관련해서도 경쟁이 계속해서 치열한 상황인데요. 이와 관련해서도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는 반도체입니다. 이번 주 SK하이닉스의 또 실적 발표가 나오고 또 한미반도체까지 실적 발표가 있는 만큼 이 반도체 관련해서 수급이 들어올 수 있을지, 외국인들이 돌아올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점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원전입니다.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앞에서도 살짝 체크는 해봤지만 계속해서 좀 잘 가는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거래대금 상위권에 지금 자리하고 있는 만큼 오늘도 좋은 흐름 이어지고 있거든요. 이 점도 포착해 보시면서 테마 관련돼서 3위까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바이오 종목부터 한번 대표님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5일에는 또 암학회가 또 예정이 되어 있고 지금 바이오 쪽으로는 사실 좀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있잖아요. 뭐 비만 치료제 관련도 있고 또 바이오시밀러 관련해서도 이야기가 많은 만큼 좀 바이오 쪽으로는 볼 수 있는 종목들이 많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투자 포인트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오늘 시초의 수급 사항들을 보면 뭐 대형 바이오주들이 오늘 이 보합권에서 약세를 내지는 약세 기조를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최근 이 주말에 나왔던 이 인플레이션에 관련된 이 압박 상향 우려감들이 재차 좀 부각됐음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하를 좀 강하게 좀 요구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기조를 좀 감안해 봤을 때 추가적으로 파월 연준 의장의 해임 관련된 어떤 소식들도 재차 좀 어떤 부각이 좀 되면서 이 부분에 관련된 기대 반 우려 반이 같이 조금 수급으로 좀 이어지고 있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어떤 인플레이션 기간, 뭐 이 기조는 글로벌 관세에 관련된 리스크 요인들이 크게 완화되지 못한 그런 명확하게는 좀 뭐 해소되지 못한 상황에서 지금 이 금리 인하를 하는 것이 좀 맞느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관련된 어떤 시장의 우려감들이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에 관련된 금리 인하 요구에 관련된 수위는 재차 좀 높아지고 있는 부분들은 점진적으로 제약 바이오 섹터의 중요한 어떤
수급 기대감을 좀 반영시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패드워치가 최근에 이제 발표됐던 5월의 금리 인하 가능성을 86.3%로 좀 제시를 했는데 지난주의 확률치를 보면 한 60.2%예요. 이 지점 대비해서는 크게 좀 상향이 좀 된 부분이고요. 6월 달에 61% 그리고 7월에는 금리 인하 가능성을 100%로 좀 제시를 했기 때문에 지금 뭐 5월, 6월, 7월 안에는 금리 인하가 한 번 정도는 좀 결정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연준이 올해는 한 2차례 금리 인하를 어느 정도는 좀 점도표상에서 좀 계획을 했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아마 한 차례 정도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좀 주목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기대감들은 점진적으로 이 위축된 제약바이오 섹터의 수급을 단기적으로 좀 유입시키는 긍정적인 좀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주에는 25일이죠. 모멘텀 일정에 관련된 어떤 기대감들을 좀 앞둔 미국 AACR 아마케를 좀 앞두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이 아마케의 경우에는 기초 파이프라인을 좀 공개하거나 새로운 어떤 이 신약 후보 물질에 관련된 방향성을 좀 제시하는 그런 어떤 학회였다면 이번에는 좀 과거의 어떤 이력들과는 좀 다르게 주력 파이프라인에 대한 임상 성과라든가 새로운 어떤 약물에 관련된 비임상 데이터를 좀 공개한다는 자리에서 성과를 공개하는 관점에서의 기대 요인들이 좀 될 수 있겠고 이런 부분들은 뭐 ABL 바이오라든가 유한양행, 뭐 리가키안 바이오 같은 기업들에 대한 기초 성과들, 그다음에 뭐 루닛의 AI를 활용한 어떤 기술 업데이트 관련된 어떤 부분들, 연구 결과 같은 그런 어떤 충분한 좀 기대 요인들이 선별적 그리고 개별적 종목들에 대한 수급을 이끌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 중국에 대한 미국의 규제가 가속화되고 있는 부분들도 좀 중요한 체크 포인트가 좀 될 건데 생물보안법에 대한 이 최종 법안의 어떤 승인이 지연되고 있지만 해당된 논의가 다시 진행될 수 있다는 전망이 좀 나오고 있고요. 특히나 국가 바이오기술 이니셔티브법이 제정됐던 그런 부분들은 중국의 규제 가속화로 인해서 점진적인 어떤 국내 CDMO사들에 대한 반사 수혜로 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1.4% 정도 상승하고 있는 모습, 셀트리온이 0.6% 상승하고 있는 것처럼 해당되는 어떤 반사 수혜 기대감들이 오늘은 좀 반영되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바이오 관련해서도 좀 정리를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좀 금리 인하된 스탠스가 어떻게 나오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점 좀 체크를 해보시고요. 또 7월까지 가면 그래도 100%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으니까 이 점 포착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5일에는 암학회가 열립니다. 이와 관련해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지 좀 가시화에 대한 기대감까지 가져보시면서 투자 전략 세워보시고요. 또 중국에 대한 생물보안법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CDMO 관련해서도 오늘 기업들 좀 상승 모멘텀을 받아가니까요. 이 점도 포착해 보시면서 투자 전략까지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 해봤는데요. 아무래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만큼 여러 가지 좀 관망세가 있다는 점도 파악해 보시면서 체크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캐스팅콜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기업공시연구소의 변영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이 시각 시장 상황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수부터 살펴보시죠. 오늘은 엇갈린 흐름으로 양시장 출발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코스닥도 상승 전환해주면서 양시장 모두 상승 흐름 가져가주고 있는데요. 코스피는 0.55% 오르면서 2,496선 지나가고 있고요. 또 코스닥도 0.56% 아까보다 상승폭 더 키우면서 721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수급 상황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코스피입니다. 네, 현재 코스피 매매 동향 살펴보시면 외국인만이 나홀로 매도세를 외치고 있습니다. 862억 원 팔아드리고 있고요. 또 개인과 기관은 조금 소폭 사들이고 있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개인 581억 원, 기관은 177억 원, 작게 물량을 담아가고 있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어서 코스닥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닥은 현재 개인만이 물량을 담아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540억 원 담아내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현재 물량을 출회하고 있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외국인 385억 원 팔아드리고 있고요. 기관은 58억 원 소폭 물량을 내놓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업종별 등락률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의 상승 업종들부터 먼저 살펴보시죠. 현재 코스피에서는 전기가스업이 2.8%로 가장 강합니다. 뒤이어서 비금속 광물 2.29% 강하고요. 의료정밀, 증권, 의약품, 전기, 전자까지 오늘 강한 모습들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하락하는 업종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운수 창고 부분이 1% 가까이 빠지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이어서 운수 장비도 0.79% 소폭 빠지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서비스업과 종이 목재, 음식료품 그리고 보험까지 오늘은 현재 시장 안에서 약세 보이고 있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코스닥에서 상승하는 업종들도 함께 살펴보시죠. 네, 코스닥에서는 1.8% 가까이 비금속이 상승해주고 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금융과 기계장비 그리고 기타 제조까지 1.3% 이상의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일반 전기전자와 의료정밀기기도 그의 뒤를 따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하락하는 업종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에서 하락하는 업종들로는 운송 1.18% 빠지고 있고요. 오락문화도 0.92%, 1% 가까이 빠지고 있습니다. 뒤이어서 금속과 제약, 출판 매체 복제, 그리고 기타 서비스까지 오늘 장안에서는 약세를 실현해내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거래량과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코스피 거래량 상위 종목들 살펴보시면 현재 동양철관이 1위를 차지한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7% 가까운 상승폭 기록하면서 현재 시장 지나가고 있는데요. 동양철관은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의 그런 관련 종목으로 또 꼽히고 있는 종목이기도 하죠. 다음으로 갤럭시 RSM 현재 4% 가까운 5% 가까운 낙폭 기록하고 있고요. 이어서 오늘 살펴보시면 지난주 한 주 내내 보여줬던 것처럼 역시나 정책 관련주 혹은 인물 관련주들이 대거 상위를 차지하고 있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코스피 거래대금 상위 종목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 살펴보시면 그래도 현재 우리가 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위치에 있는 아이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 모습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반도체 투탑이 현재 거래대금 상위 종목 차지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시작과는 다르게 현재 2.2% 가까이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다시 하락으로 전환한 모습인데요. 1% 가까이 빠지고 있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두산에너빌리티도 1.16%대 강세 실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먼저 거래량 상위 종목들 살펴보시죠. 네, 코스닥 거래량 상위 종목들로는 현재 1위에 나우아이비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우아이비 거의 30% 가까운 27%의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다음으로 살펴보시면 브릿지 바이오 테라퓨틱스 거의 30% 하한가 기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브릿지 바이오 테라퓨틱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핵심 파이프라인 임상 실패 소식이 들리면서 연일 하한가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경남스틸도 오늘 5% 가까이 빠진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코스닥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 살펴보시면 상지건설이 6% 가까이 빠진 모습입니다. 상지건설은 대규모 전환사채
물량 폭탄 예고에 현재 급락세를 면치 못하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나우아이비 아까 살펴봤던 것처럼 현재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 또 대주산업이 11% 가까이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빌리언의 경우에도 의료 AI 관련주로 요즘 가장 많이 꼽히고 있는 종목이기도 한데요. 오늘 11%, 12% 가까운 상승세 보여주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들 살펴보시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장 초반과는 다르게 현재 상승세로 전환된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삼성전자 0.72% 상승해서 55,700원 선 기록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2.4% 오른 모습입니다. 또 LG에너지솔루션도 인도와의 그런 대규모 프로젝트가 좀 취소됐다라는 소식을 전달해 드렸었는데 현재는 0.22% 상승해주는 모습 지나가고 있고요. 현대차는 0.13%, 기아와는 조금 엇갈린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코스닥 살펴보시면 알테오젠 여전히 하락불 켜고 있습니다. 0.76% 하락하고 있고요. 현재 에코프로 그룹주들은 0.2% 동반 강세 실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페트로는 그동안 잘 갔었는데 오늘은 2% 떨어지면서 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는 모습으로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역시나 비만약 관련해서 삼천당 제약도 오늘은 2% 가까이 빠지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우리 시장, 양시장 모두 상승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는 이벤트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인데요. 일단 한미 무역 협상을 앞두고 있고요. 또 우리나라 많은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보다도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조금 더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이 점도 참고하시면서 투자 포인트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알찬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